중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죠. 오늘은 베이루트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눈앞에 와 있고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대결,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과의 핵협정 다시 맺어서 중동 평화를 연결하고 싶은 백악관의 꿈은 물 건너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란을 절멸시키겠다는 네타냐후의, 그렇게 해서 내부 입지를 더 강화하고 싶은 네타냐후의 어떤 계획은 점점 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 대선 36일 남았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먼저 알아볼 텐데, 최고의 덕후시죠? 신은철 칼럼니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미국 정치 덕후 신은철 칼럼니스트가 나오셨습니다. 네, 댓글들이 쭉 올라올 겁니다. 기대된다고. 네. 사람 관점에서 오늘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예를 들어, 네타냐후 총리 정말 백악관의 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 레바논 칠 때는 백악관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네. 일단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 군의 헤즈볼라 공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 좋아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중동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특히 30세 미만 젊은 세대의 이제 종전 요구를 비롯한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지금 당장 경제 이슈에 집중을 하고 또 트럼프의 부정적인 면을 홍보를 하면서 러스트벨트와 이제 남동부, 그러니까 썬벨트의 노동자들을 최대한 규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교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자기가 그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해리스가 더 네타냐후가 밉습니까? 트럼프가 더 네타냐후가 밉습니까?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테라비브 거리에 무슨 홍보물이 4년 전에가 세워졌을 정도로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마 지금도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해리스는 그 후보를 승계한 후에 그 네타냐후가 의회 양원합동에 연설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자기가 이제 언론사들한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별도로 강조를 했다. 빨리 종전을 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치를 인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와 네타냐후 간의 관계는 아마 지금 바이든 네타냐후 관계와 마찬가지로 좋지만은 못할 겁니다. 그때 왜 처음에 그 의회 연설인가는 참석도 안 해버렸죠. 예. 해리스가 그 뒤에 만나긴 했고. 예. 네. 해리스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지도부보다 조금 더 팔레스타인 쪽으로 한 발짝 더 가 있다. 또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 그 영어 신문들 그런 논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점을 찾고 있다로 보심이 맞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30세 미만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종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하원 다수당을 되찾고 싶거든. 무엇보다 뉴욕시 주변,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쪽에 있는 공화당 쪽 지역구를 되찾아야 됩니다. 한 서너 곳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쪽일 때 지역구를 지켜내려면은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NYC 내에 거주하는 소수인종과 근교에 거주하는 백인과 유대계의 표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섣불리 배척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이스라엘을 배척하면서 팔레스타인 편만 들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형과 합의점을 내부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오바마 시절보다는 균형점을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당시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뉴욕 출신 유대계로서 2015년에 이란 핵협상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란 핵협상 불승인 결의안을 상하원에 상정했을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제법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뜻과 다르게 이란 핵협상이 이제 불승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슈머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역시나 유대계의 표를 이제 챙겨야 되는 그쪽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후보들조차도 네타냐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기 쉬워지기는 했다.
다만 네타냐후가 집권을 연장하려면은 전쟁 행보를 어떻게든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런 딜레마에 언제든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쪽 특히 젊은 민주당 진보 진영 과거에 왜 저 콜롬비아대 그 또 UCL 버클리 이 학생들 시위할 팔레스타인 시위할 이런 표도 잡아야 되고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 표도 잡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예. 척 슈머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예. 미국 내 상하원 의원들 중에 예. 유대인 정치인들은 얼마나 되고 그들이 실제 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비단 유대계가 아니라 해도 네. 특히 공화당 쪽이면은 복음주의자를 필두로 백인 기독교도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자면은 국내에서는 임신중절 보장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야 하고 외교 그러니까 대외 정책으로 보자면은 친이스라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의 기조를 다 본받는 거죠 양쪽으로. 그렇게 해야만 여전히 남부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승리를 뒷받침하는 기독교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대계냐 아니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동북부 해안가, 그다음 서부 해안가, 네.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도 마이애미 주로 이런 쪽에 유대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슈머가 제일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뭐 4년 전으로 치자면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잠깐 도전했다. 네. 그분도 유대계이기 때문에 마이애미나 여러 지역의 유대계 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었습니다. 트럼프의 이스라엘이나 유대교를 바라는 그 관점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 매우 어떤 후보들보다도 그동안의 공화당의 어떤 후보들보다도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친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모르는 부분이라 하면은 그 뭐 미국에 정착한 기독교도들이 뭐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만 네, 역사적으로 아무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또 그 쿠클러스 클랜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제 그 인종차별 단체인 그 조직이 사실은 1기와 2기로 나뉘어집니다. 1기가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생겼고 그 조직을 이제 율리시스 S 그랜트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연방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용우 그 사람이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쿠클러스 클랜을 비롯한 이제 남부의 그런 백인 단체들 한번 강하게 탄압하고 한동안 제압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 생겨났던 2기는 단순히 흑인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도 타깃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세기 초엽쯤에 남부에서 아마 그런 사적 제재를 당해서 사망을 했거나 큰 부상을 입었던 유대인들이 은근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또 하나 그 유대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 시기에 건국이 되었고 민주당이 알고 보면은 원래 이제 남부를 그 기반으로 삼았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원래 공화당보다 한 발 앞서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7대3 수준으로 민주당으로 쏠리는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뭐 기독교도의 그런 이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해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 모순된 면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시각이 정말 엇갈리는군요. 서로 그 안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는 예, 미국 내 유대인들은 7대3의 비율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예, 그 말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친이스라엘 정책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것도 맞기는 그게 한데 맞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또 틀린 것이 사실은 오바마 시기부터 민주당 행정부가 뭐 서한 지구의 정착촌 확장 등을 서서히 좀 반대하거나 아니면 직접 비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이란 핵협상이 2015년 7월에 타결된 후에는 아예 당시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었던 존 베이든의 초청만 받고 미국을 덜컥 방문해서 양원 합동회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균열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정착한 유대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트루먼 시기부터 이어져 온 그런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을 좀 관성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동북부나 이제 서부 해안가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기업. 많잖아요. 예. 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민주당이 빌 클린턴 시기에 그런 이제 온거나 중도화를 시도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기치를 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효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의 블루하입니다. 원래는 당시에 한창 또 확장하고 있었던 신생 테크 기업들이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지미 카터 시절까지 존재했던 그런 이제 반기업 이미지, 바로 네, 뉴딜 네. 정책 때문에 싫어했지만은 클린턴 시기 이래로는 그런 이제 또 기업 친화적인 노선 덕분에 또 그런 면으로도 민주당하고 친해졌다 보니까 단순히 유권자들만 그러니까 뭐 일반 시민이 유권자들만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자본가 사회의 거물들도 이제 민주당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죠. 네. 쉽게 말해 전통적으로 그냥 민주당을 좀 더 지지했다. 예, 그렇게 네, 보시면 유대인들은. 됩니다. 네.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예, 기본적으로 예수가 유대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여전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중심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나 보수 우파에서 시위할 때 보면 이스라엘 깃발도 나오거든요. 아, 예. 간혹 예.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어요. 뭐 아무래도 근데 공화당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기독교도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네. 또 친이스라엘 이미지를 세워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극우파나 이제 온갖 보수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정착적 확장을 비롯한 영토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착적 확장을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영토 침해로 볼 소지가 존재를 하는데 당연하죠. 그거를 감추면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해서 이 중동에서 기독교 국가의 거점 뿌리를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아니, 중동에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유대교 국가잖아요. 예, 유대교 국가인데 또 기독교도의 뿌리가 또 되니까 네. 자기들이 또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상징성을 내세운다 이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루살렘을 최소한 이슬람으로부터 지킬 수는 있다. 예, 이런 그런 생각이 맥락에서 들어서. 이제 뭐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다 추진을 했던 거죠. 실제로 백인 복음주의자들 특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 같은 걸 보면서 트럼프를 더 좋아하게 되었기도 합니다. 네. 결국 가제는 개편이다. 예. 그럼 이제 그 맥락을 이어가자면 예.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뭐 민주당보다 더 이스라엘의 친우호적이다, 친이스라엘적이다 이렇게는 절대 우리가 규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트럼프 후보만 유독 분명하게 친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네. 중동 내에 이제 역학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했던 바와 비슷하게 중동 내 그런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되 그 이상 더 나가진 않았던 건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이제 국내 정치상의 이득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더 과감하게 나가버렸다 이거죠. 틀에 얽매이지 않고. 네. 예. 뭐 사위가 쿠시너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단순히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소위 뭐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네. 이스라엘과 중동 및 걸프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끔 지렛대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하지만 하마스의 10월 7일 이제 선제 공격 때문에 미처 제때 타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국교 정상화를 비롯한 이제 중동 외교 빅딜 그것도 결국에는 아브라함 협정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트럼프가 뭐 틀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할 바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아. 네.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예,
그 트럼프는 한 건 했네요, 그죠? 아주 당시에. 제대로 했죠. 네, 우리 예. 중동 평화를 위해서 나는 가서 정확히 뭐 딜을 하고 오잖아. 예. 이렇게 말할 수는 있네요. 네,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그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위태롭습니다. 퇴임하는 즉각 이제 사법 수사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버럴이야 뭐 원래 그렇다 쳐도 온갖 우파들조차도 자기를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예, 얼마 네. 전에 이제 내각에서 사퇴한 베니 간츠 저 무임소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인가를 했던 군인 출신, 그 사람이 바로 온갖 보수파거든요.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2년 전인가 총선에서 이기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극우파와의 연정.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어떤 식으로 했냐. 자, 트럼프는 임신중절 보장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강하게 나갔고, 외교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의 대사관 이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국내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반감의 원인으로 남아 있는 사법부 개편 시도, 외교로 보면은 이제 정착조 확장을 통한 이제 영토 안정, 네. 이 두 가지를 꾀하면서 이제 극우 연정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력 부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초정통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이제 강경 우파들의 군복무를 이제 허가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는 명목 아래로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강경 우파가요? 예, 강경 우파가 제일 먼저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네. 근데 거꾸로 돼버린 거죠. 오히려 이제 세속주의자를 주축으로 삼는 리버럴이나 온갖 보수파들이 주로 뭐 예비군이라든가 이스라엘 국방군 등에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그런 이제 안보상의 책임을 졌던 것이고, 초정통파 남성들은 심지어 소득을 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소득 수단은 이제 그 각 아내들이 뭐 어떤 부업을 한다든지 뭐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해서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아무래도 충분하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대 뭐 시오니스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정작 그 사람들은 총을 들지도 않았다. 예, 네.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이란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예, 또 이란의 핵이 사라진다면 예. 제일 좋은 건 이스라엘인데 아, 그렇죠? 예. 이란 핵 협정을 미국과 맺어지고 미국과 이란이 가까워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반대로 네타냐후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또 어떤 맥락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 이란이 원래는 친서방입니다만은 1979년 혁명 이래로 아무래도 이슬람 근본주의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란 정권, 특히 그 신정일치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네. 신정일치 체제의 수뇌부가 하고 내세우는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멸입니다. 아예 뿌리째 없애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뿌리째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핵개발, 국내 차원에서는 핵개발, 외교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공격당하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이런 이제 테러나 반군 조직들을 이제 키우고 그들을 이제 프록시로 활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을 이제 동시에 견제하거나 압박을 하게 한다. 이거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이제 보수 우파들이 보기에는 이 반대로 자기들은 이제 또 이란을 자기들을 그렇게 이제 뿌리째 없애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타도를 하거나 제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네타냐후한테 국내 정치상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안보상의 위협은 사실은 세속주의자들도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서 적당히 발을 빼고 레바논에 집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나, 국내 여론은 좀 더 자기 쪽으로 뭉치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권 연장도 그동안 했던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노리고서 아마 저런 식으로 계속 좀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 지금은 아예 뭐 중국 베이루트 쪽에 이제 뭐 지상군 투입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예. 나아가서 그럼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 뭐 아마 각오하고 각오는 있습니까?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란 쪽에서도 뭐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신용을 사실은 좀 이란 쪽에서 진심으로 해봤죠. 뭐 드론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사일 공습을 했는데, 미국의 공조가 있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워낙에 효율적이고 튼튼하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만으로는 미국은 고사하고 이스라엘부터 제압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 양국이 그런 식으로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을 시켜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든 이제 터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조만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정권을 뒷받침하는 호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백악관이 어지간히 말려도 계속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강력한 지렛대라면서요. 예,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면 계속 한 대씩 얻어맞고 있는 이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속내가 많이 복잡할 겁니다. 자기 취임식 당시에 있었던 그 하마스 지도자의 사망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하메네이와 대화를 해서 네. 미국과의 이제 핵 협상을 시작이라도 해보도록 제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네타냐후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프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더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란의 개혁파는 그 스펙트럼으로 치자면 우파인 원칙파와 다르게 러시아나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의 대화 창구도 마련해 두고 가능하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하면서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챙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개혁파들은 말하자면 외교 현실론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상황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란이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시겠지만 이 사태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뿐더러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쪽 이제 국경 문제를 챙기면서 사실은 이란의 영토 주권을 은근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제르바이잔 쪽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페제시키안이나 하메네이 둘 다 인종으로 보면 이란에서 소수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서도 그런 컴플렉스가 은근히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과연 이 사태를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려고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자리에 나오셨던 한 보름 전에 저 윤강현 전 이란 대사 께서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페제스키안은 강력하게 미국과의 재협상을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예. 그래야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네. 반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개혁 세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해리스가 집권하면 그 중동 평화를 이란 핵 협정으로 풀려고 하는 해리스의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서 예. 핵 협정을 다시 맺는 건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원칙파도 마다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이번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처음에 4장과 5자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메네이 쪽이 내세운 듯했던 원칙파의 주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네. 근데 그 결선 진출에 실패한 현직 의회 의장이 군인 출신 원칙파 후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중도 개혁파 유권자들의 정서도 감안을 해서 실은 히잡 규제를 포함해서 사회 문화 이슈에 대해서 덜 강경하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메네이가 내세웠다는 게 정설이다. 네. 그러면은 하메네이 쪽에서도 사실은 이란 국내의 여론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면은 이제 페제시키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개혁파 대통령이었던 모하마드 하탐이라든가 라프산자니, 뭐 트럼프랑 오바마 시기에 재임했던 하산 로하니, 이런 역대 대통령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파이기야 합니다만은 어지간한 성직자 못지않게 그런 시아파의 경전을 암기하고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갖 원칙파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제 출마를 하메네이가 허가를 했다. 그럼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서 출마를 허가했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과거처럼 이슬람 원리주의 강력한 뭐 이런 상황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은 경제 회복도 회복인데
결국에는 그 이란 개혁파, 원칙파들은 다른 독재 정권들하고는 다르게 투표율을 좀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50%를 돌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기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의 근거로서 대내외에 네.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도와 개혁파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나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21년 대선과 24년 총선을 통해서 확실해졌던 원칙파 진영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혁파 중에서도 강성 개혁파들, 이를테면은 이제 히잡 규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아예 장기적으로 신정일치 체제까지 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메네이가 일종의 차선책으로서 배제시키는 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도 개혁파의 해제 스캔을 끼워 넣으면 네.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고 예, 또 뭐 설마 되겠어 했는데 실제로 근데 이겼죠. 예, 돼버렸고. 투표율도 50% 채웠고 무난하게 이겼죠. 그리고 여기저기 경제 제재나 이런저런 상황이 하메네이가 끝까지 이렇게 문 닫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이란도 왜냐하면은 빵값 가격을 중심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하고 해서 이란도 사실은 경제 문제를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 문제를 챙기려면은 결국에는 서방과의 관계를 틀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중심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미 대선 36일 남았고 이 대선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고의 미국 정치 덕후 우리 신은철 칼럼니스트 자리하고 계십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다 기억하세요? 미국 상원 의원들 이름 다 아세요 혹시? 다는 모르시고요. 예. 이 질문부터 드릴까요? 예. 지금 투표하면 어디가 이깁니까? 제가 이 질문 잘 안 드리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의견을 내시길래 이 의견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뭐 초지일관 민주당 승리 가능입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수 인종의 응집력 강화죠. 특히 이제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체하면서 나선 이래로 소수 인종의 응집력이 다시 강화가 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혹은 이제 여성들의 응집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리스가 사실은 그 점을 주목을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의 썬벨트 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플러스 알파인데 그 하버드의 정치연구소 같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보다도 어찌 보면 신뢰할 만한 것이 2년 전 이맘때 하반기 당시에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30세 미만 젊은 세대가 바이든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한다. 다수가. 그런데 임신 중절 보장이나 인종관계 혹은 뭐 기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조사를 해보면은 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리버럴인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투표 의향이 확실히 뭐 상반기 혹은 이제 여름 대비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공화당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점을 이제 그들이 주목을 했고, 그 결과가 실제로 22년 중간선거 결과의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하나였던 Z세대의 이제 민주당 지지, 이걸로 이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개인적으로 지켜봤는데 수치 자체가 일단은 민주당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64대 32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20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20년 대선 당시의 출구조사는 AP통신의 보트캐스트 2020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8, 29세 유권자 중에서 61%가 바이든을 지지했고 39%가 트럼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2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그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젊은 세대들도 확실히 투표를 안 하긴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사실은 투표율도 나름대로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20년 대선 이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18, 29세 투표율이 1988년 집계 이래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최고 기록이었다는 거죠. 53%가. 그 말인 즉슨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승리였던 2008년 대선 당시에도 18, 29세 투표율은 50%를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70%가 훨씬 넘거든요. 대선 때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2018년에 중간선거 투표율은 또 거의 처음이었을 겁니다. 40%를 넘겼고 20년에는 아예 50%를 넘겼고 22년에도 18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36% 정도가 나와서 오바마 시기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2010년이나 2014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의 응징력 강화 그러니까 투표율 상승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해리스가 러스트벨트의 뭐 푸른 장벽 트리오든 남부의 썬벨트주든 버지니아든 전국 각지에서 일단은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부터 받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소수인종의 지지율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흑인이건 히스패닉이건 아무래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건 중산층이건 확실히 좀 바이든한테 많이 실망을 했던 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왜냐면 그 사람들도 뭐 멕시코 1848년 멕시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라든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이든이 보기보다 히스패닉 사회와 친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아예 취임 후에 히스패닉 그 사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히스패닉 사회를 흑인 사회만큼은 모릅니다. 네. 라고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이민 정책으로 보셔도 바이든과 오바마의 이민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바이든이 오바마만큼 리버럴하다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자꾸 기울었죠. 네, 그런 네. 것도 있다 보니까는 히스패닉 쪽에 이제 지지가 많이 좀 연성화되고 네. 있었는데 해리스가 나오니까는 근데 해리스가 부통령이었고 사실 존재감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22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야 임신중절 보장이나 성소수자 인권이나 뭐 총기 규제 혹은 기후 변화 이런 의제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젊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아왔지 그 이상의 역할을 자기가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국정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사실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현직 부통령 치고는. 거기다가 소수인종이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알고 보면은 보수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장년층들만 하더라도 임신 중절 보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부터 터부시 삼았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도이고 보수파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왜 찍었느냐? 소수인종이니까 일종의 유대감 같은 걸 느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리스가 출마를 하니까는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일단은 30세 미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는 도말할 필요가 없고 가톨릭인 히스패닉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득표율 추산치보다 높게 나옵니다. 거의 60%에 근접을 하거든요. 네. 바이든은 한 55% 정도 나왔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수인종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뭐 애리조나, 네바다, 혹은 이제 뭐 버지니아, 뭐 그래도 한 60만 명 정도의 히스패닉이 거주하는 펜실베이니아 이런 이제 여러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격차의 정도와 상관없이 트럼프를 앞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해리스가 이길 거니까. 예. 그 외에도 뭐 콜로라도, 뉴멕시코 이런 이제 여러 주들이 결국에는 다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은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2016년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수인종의 표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의 2012년 대선 승리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백인 지지입니다. 러스트벨트건 남부건 사실은 민주당은 백인 지지율도 일정 수준 이상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대선을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빌 클린턴 시기 이래로 그러니까 1992년 이래로 민주당의 기본적인 대선 전략 중에서 하나는 백인 지지율을 최소 39% 혹은 최대 43에서 44% 정도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동북부와 서부 해안가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벨트 쪽에서는 50%가 아니라 해도 백인 지지율이 높으면은 45%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로 보합을 해두면은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흑인 인구 비율이 10%를 넘기지 않습니까? 히스패닉 인구도 네.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최대한 모아버리면은 백인표 열세를 만회할 뿐더러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사실은 백인표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트럼프 덕분에 한 백인 유권자 집단의 표를 받는 건 가능해졌죠. 바로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네. 대졸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몇 갈래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2017년 트럼프 집권 이래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아예 반 트럼프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그러니까 유권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예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습니다. 혹은 정치인들도 많아졌죠. 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으로 넘어왔고 지금도 트럼프 때문에 투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여러 주에 이제 선거 결과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사퇴를 선언한 후에도 어쨌든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보니까 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이 경선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헤일리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주의 대도시 근교에서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표밭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인디애나로 치면은 인디애나 폴리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중서부의 공업주이긴 합니다만은 유서 깊은 공화당의 표밭입니다. 혹은 이제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을 법한 네브래스카 제2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느냐?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50개 주 모두가 대통령 선거인단 독식제를 채택하진 네.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메인이랑 네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그 선거인단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단, 그러니까 메인은 2명, 네브래스카는 3명을 연방하원 지역구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의 대선 결과를 16년, 20년 다 찾아보시면은 트럼프가 선거인단 1명을 확보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을 주로 관할하는 메인 제2구가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브래스카에도 그런 지역구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거주지이자 네브래스카의 최대 도시인 오마하, 예. 그리고 그 근교를 관할하는 제2구. 이 지역구가 2008년에 오바마를 찍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화당을 찍었습니다만은 20년에는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바이든이 꽤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공화당 현역인 이제 돈 베이컨 의원 같은 경우도 군인 출신 온거 보수파다 보니까는 선거운동을 뛰면서 당연한 말이지만 트럼프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서는 대선 승리 확률을 이제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변수를 없애고 싶다면은 메인과 네브래스카의 그런 선거인단 승자 독식제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기가 보기에는 메인 제2구는 이번에도 나한테 올 거니까 이거는 유지를 하자. 그런데 네브래스카 제2구는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 밑바닥 민심도 보니까 또 해리스를 찍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 명 못 얻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마침 또 공화당의 뭐 네브래스카 주지사든 뭐 주의회 양원 다수당이든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소속이니까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여러 번 압박을 해본 겁니다. 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예 승자 독식으로 가자. 승자 독식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캐스팅 보터인 의원 한 명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돼버렸고 주지사가 이번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재표결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랐네요. 네, 두 개 주는 승자 독식이 아니었군요. 예, 근데 그 오마하와 주변 지역도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해리스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반 트럼프 유권자 중에서도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해리스가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교입니다. 어떤 거냐? 우크라이나 지원. 트럼프는 뭐 기자님도 그렇고 뭐 경제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텐데 고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반대하죠. 반대로 헤일리 전 대사를 찍은 대도시 근교의 온갖 보수파인 여성들은 개입을 지지하는 국제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초당적인 지지를 한번 권유를 해볼 수가 있다는 그분들은 겁니다. 미국은 마땅히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지지 선언을 마냥 폄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네오콘의 거목격인 네, 네. 인물이니까요. 리즈 체니의 지지 선언도 마찬가지이고 그 리즈 체니 외에도 그녀와 같이 이제 그 인류 그러니까 2021년 의사당 전국 폭동 이제 진상규명 하원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공화당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었죠. 애덤 킨징어 전 하원의원 일리노이 출신인데 그 사람도 참정용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또 은연중에 부각을 하면서 헤일을 찍었고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자기를 통 크게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네. 아마 뒤에 이제 언급하시려는 모양인데 아뜻한데 바로 이민 이슈입니다. 온 건 보수파이긴 합니다만은 국경의 혼란을 바라지는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법치 국가로서의 면모도 유지를 하면서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몇 달 전부터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리버럴하게 나가지만은 마라. 근데 보시면은 해리스가 이번에 애리조나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국경 통제 요건을 바이든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죠. 네, 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다른 이제 백인 노동자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찍었던 그런 여러 보수파들의 표심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헤일리가 백인의 지지율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리스가. 예, 같은 맥락으로 언급해드릴 수 있는 것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뭐 지명을 하고 러스트벨트의 여러 지역, 뭐 공화당 지지 지역도 가리지 않고 방문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신다. 예. 혹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앞서서 전망을 하되 주로 이제 앨런 리트먼 교수가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느 쪽이 이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를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려는 겁니다. 네, 여러 네. 가지 근거를 네. 제시를 하고 여러 문제 이 변수들이 투표 당일에 개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까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본다고 쳐도 해리스가 확실히 오바마나 아니면은 이제 시골과 소도시의 백인 노동자 표를 알아서 다 날려 먹었으면서 그거를 눈치채기는커녕 남편이나 바이든을 대리인으로 파견하는 것에 안주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다르게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녀의 승리 가능성을 폄하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네. 보자는 것입니다. 네. 앞서 이제 바이든 행정,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실망한 전통적인 진보 진영 예. 또는 또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을 예.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는 투표장 가는 게 쉽잖아요. 쉽죠. 우리는 이제 도시에 몰려 살고 전산화도 잘 돼서 사전 투표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주민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예. 미국은 일단 선거제도가 투표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유권자를 등록해야 되죠.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뭐 관공서나 그런 이제 관련 장소에 가서 네.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일정한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저소득 노동자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유권자로 등록을 해도 투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편 투표가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고민을 일거에 해소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진국임을 감안을 해도 투표율이 많이 낮았던 편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에 7% 정도를 기록했을 텐데 그게 거의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고 다른 대선들은 높아도 50 몇 프로 이 정도였습니다. 낮으면 40%대가 나오고 그랬죠. 자기가 등록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등록된 유권자 명부를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예. 사실 확인도 안 해도 다 웬만큼 다 있으니까 거의 99%는 다. 네. 네. 그런데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고 예. 등록한 등록을 하고- 다음에 예. 이제 뭐 워낙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안 가도 되는 건 이제 우편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편 투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예, 몇몇 네. 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처럼 전산으로 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고. 주로 이제 뭐 집으로 이제 우편물 같은 거를 보내고 그거를 이제 뭐 투표 용지에 이제 찍어서 그걸 봉인한 다음에 보내게 하든가 아니면 직접 이제 뭐 가져오게 한다든가 네.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게 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의 개표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그래서 되죠. 언젠가요? 지난 대선인가요? 그 지난 대선인가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인가요? 그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우편 투표 그 용지들이 도착하고 있었잖아요. 아,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20년 전에요? 대선. 예. 네. 그것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받은 비결은 바로 비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미국이 어느 모로 보나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민자들의 유입도 막아야 되고 저 강성 좌파들의 발호도 막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다. 내가 그거를 할 테니까 나 좀 밀어달라. 이러면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백인 노동자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런 이제 좌파라든가 이민자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의 나라, 특히 이제 여러 시스템,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아예 그런 정서를 투표에 대한 이제 부정으로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나가버린 것이 공화당도 지지층을 규합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승산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우편 투표를 권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당 조직 차원에서는 여러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트럼프가 공화당의 리더이고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있고 우편 투표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다수파 지지층이 우편 투표를 불신하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이 지지층의 응집력을 강화할래야 강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집토끼만 투표장으로 안 나와버리는 네, 그런 역효과가 악효과도 있다. 생긴다는 거죠. 더러. 어제 기사에 보면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4년 전 대선 패배는 사전투표라는 멍청한 개념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다. 우편투표는 부정투표 위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 또다시 언급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라면 이 말들은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이거 우편투표하면 이것도 이거 쟤들이 이거 카운트 안 할지도 몰라.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말 믿고 예. 그 투표장 우편투표도 안 해버리고 예. 근데 투표장 가기에는 좀 멀고 예. 결국엔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는 네. 건데 저소득 노동자들이 그게 쉽겠습니까? 미국은 대선하는 날 쉬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우리처럼 그런 쉬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상당히 품을 들여야 되고 강력한 예.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혹시라도 트럼프 후보가 지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재집권 하거든 법무부를 이제 자기 사람으로 꽉 채운 다음에 뭐 여러 정적들을 좀 다소 초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한다. 네. 이거를 뭐 공약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대선 부정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까지도 좀 자기 입맛에 맞게 좋게 말해서 개편하려는 것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부정하고 뒤엎으려고 획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저 신은철 칼럼니스트뿐만 아니고 예. 이 자리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또 우리 언론도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미국의 지지도를 보면 또 미국 국민의 절반이 지금 뭐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참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TV 토론하더라고요. 예.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수요일 오전에 보실 수가 있을 몰랐어요. 겁니다. 네. 부통령 토론회. 한 명은 제 느낌으로 보면 월즈는 저 군인도 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저기 고등학교 풋볼 선생님 예, 코치였죠. 뭔가 친근하고 예. 아버지 같고 그죠? 예. 둘 다 흑수저인데 예. 반면 공화당의 벤스 후보는 그 힐빌리 그 잭슨 뭔가 좀 총명한 것 같고 실제 코널인가요? 저기 나왔죠? 예. 그 영화 그 책처럼 뭔가 좀 강렬하고 공격적이고 뭘 좀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은 두 사람이 내세우려는 남성성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서부여도 확연하게 다르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그래서 해리스가 사실은 월즈를 왜 지명한 것이냐면은 자기가 어쨌든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으로부터 거리를 둔들 남성상이라는 이미지까지 선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차하면은 공화당이 독점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보고자 월즈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남성상의 차이. 이를테면 월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푸근한 아저씨상이죠. 아저씨상이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 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서도 정치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머리를 잘 써가면서 할 줄도 알죠. 네, 네. 그런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말도 되게 잘해요. 예. 네. 근데 벤스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그렇게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 근처에 어쨌든 철강 공장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일종의 이제 성공 신화로 내세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벤스가 원래 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출마 권유를 실은 오하이오 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2018년에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벤스가 자기도 이제 그런 남성상에 동의를 했던 것인지 트럼프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만, 2020년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의 얼굴이고 아이콘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레이건을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벤스가 그때부터 한 것이 바로 트럼프식 남성상 수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IT계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갖가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개 고양이 잡아먹는다. 예,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예 여차하면은 사실관계로 왜곡을 할 뿐더러 자기가 합법적으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일지라도 쫓아내 마땅한 불법 이민자로 여기고 규탄을 하겠다. 이 얘기까지도 직접 했습니다. 벤스 후보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식 남성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확실히 많습니다. 역시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든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든가, 그리고 그거를 바로 눈치채지 못한다든가, 네. 이런 이제 인지능력 저하의 전조를 눈에 띄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토론회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면이 좀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벤스 같은 경우는 84년생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벤처 사업 경험도 있고 정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스가 84년생이에요? 예, 84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젊음과 총명함을 모두 활용을 하면서 트럼프가 원래 내세우고 싶어하는 남성상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내세워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래는 부통령 토론회라는 게 2008년 수준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008년 대선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맥케인 상원의원이 당시에 72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임기 8년은커녕 4년도 무사히 채울 수 있겠느냐, 이 우려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부통령 후보가 중요한데, 부통령 후보가 당시 알래스카 주지사였던 세라 펠린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펠린의 부통령 승계 가능성을 우려한 사람들 상당수가 오바마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부통령 토론회가 미국 대선에 어떤 뭐 판도를 바꿨다든가 이런 경우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남성상의 충돌, 그다음에 대통령 토론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이제 사실관계와 담론 간의 충돌, 이런 이제 근본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이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각자의 이제 근거를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투표 의향을 100% 굳히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남성상, 그 벤스 후보가 3, 4년 전에 했다는 그 논란의 그 차일드러스 캣 레이디, 아 예. 애 안 낳고 고양이나 기르는 여성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고,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할 때도 밑에다가 자기도 그거 써놨더군요. 그 예, 문구를. 머스크가 또 테일러 스위프트를 겨냥한 막말을 한번 X에 올렸다가 부랴부랴 삭제하기도 했죠. 삭제했습니까? 예. 아, 나의 애를 낳게.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차마 예, 입에 담기가 힘든 발언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도 여성 대통령 후보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남성 부통령 후보와 예. 또 트럼프의 어떤 마초적인 남성상을 따라가고 있는 벤스 후보,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된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36일 남은 이제 한 달 정도 더 남았네요. 미국 대선 저희가 심층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미국 정치 최고 덕후시죠,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